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 신학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최초에 여기 미국에서는 이 부흥운동 이전 제1차 대각성이 부터 이게 주로 그 일어난 토대가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다 이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토대에는 칼빈주의가 있었던 거죠. 칼빈주의는 사실은 우리 원죄를 믿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행하기가 매우 이제 애매한 종교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다 보니까 심지어 부흥마저도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거기에 소극적인 어떤 수용적 태도 이런 게 되게 강조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 부흥운동을 오면서 아까처럼 이 강조점이 너 이기심이야. 너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 부흥운동 안에 또 특히 제2차 대각성 운동에는 감리교 계열의 부흥 강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영향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장로교 출신의 혹은 회중교회 출신의 부흥사들조차도 점차 그들의 신학이 칼빈주의에 근거한 소극적 태도에서 알미니안적인 냄새가 나는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과 반응,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걸로 신학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경도됐던 그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갔던 사람들 부흥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 부흥운동의 긍정적 긍정적 영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자신의 생각이 좀 덜했던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 영향이 그들의 신학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존의 그 칼빈주의의 특징이었던 교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학에 대해서 정교하게 이해하는 것들은 그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받지요. 그러나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현장, 그다음에 사회 개혁과 그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칼빈주의적 신학보다는 알미니안주의적 신학이 훨씬 더 탄력성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신학 자체가 전통적인 청교도 사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여기에 이제 알미니안적 그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형태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는 장로교인으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신학 자체가 거의 상당히 알미니안적인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변화를 미국의 신학자들이 미국 신학의 알미니안화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자원단체, 이 자원이라는 자체가 내가 발런티어,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신학적 토대로서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하게 됐다. 그리고 또 그 유행한 것은 또 이제 뭘로 연결되냐? 이 알미니안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 그 낙관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하면서 일할 때 사회가 점점 더 나은 곳으로 바뀔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심으로 봤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기심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만을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들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개인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게 해서 안 도와주고 방치하던 곳에서 도와주고 후원하면 이게 더 향상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신학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결국 그 웨슬리가 가졌던 웨슬리의 주장 중에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perfectionism, 완전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한테는 영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으로 살면서 천사처럼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죄 많은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완전에 이를 수 없다. 죽은 다음에 영화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말하는 그 완전의 개념을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저는 얘기했지만 웨슬리는 그렇게 천사의 수준의 사람이 도달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가 말하는 퍼펙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무지와 육체의 한계를 전제로 한, 그걸 고려한 되게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빈주의자들에 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을 더 낙관적으로 이해했고, 그 낙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개인의 성화를 기대했고요. 그 개인의 그 성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사회와 세상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꿈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런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만, 웨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웨슬리의 종말론이 이렇게 세상이 점점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좋아짐의 절정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후천년설이라고 불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후천년설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점점 좋아질 거다. 앞으로 더 완전을 향해서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윌리엄스 대학의 총장이었던 마크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 음주, 사기, 노예제도, 그리고 모든 억압들이 기독교의 변혁의 힘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현재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독교의 영향력 하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악들, 사회악, 전쟁, 음주, 사기,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독교의 힘으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그게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목회자들, 부흥상들이 1910년, 20년, 30년에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 조직이 바로 뭐였다? 그게 바로 Voluntary Society, 자원 단체들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단체들이 처음에는 지방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효용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게 빠른 속도의 전국적 단위의 규모로 이제 전국적 규모로 이 조직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전체, 그때 미국이라는 게 지금 미국하고는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였습니다만, 그 전체를 커버하는 규모로 이런 단체들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공회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단체라든가, 주일학교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전국을 커버하는 규모와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고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그 단체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1819년에 미국의 성서공회, 그다음에 미국 교육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다음에 23년이 되면 미국 주일학교 연맹이 만들어지고요. 25년이 되면 미국 문서선교회, 26년에는 미국 금주협회, 28년에는 미국 평화협회, 33년에는 미국 노예제도 반대협회, 이런 단체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형태의 자원단체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게 막 전국에 항공기들이 막 하늘 전체를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단체들이 미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역사가들 이런 자원단체 전체를 통칭해서 총괄해서 Benevolent Empire, 자선 제국이다. 이런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단체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단체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과 사람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성서공회를 만든다. 그럼 성서공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다 번역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책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급하고 판매하기 위한 또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 이게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지금 이런 자원단체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필라델피아 이런 오래된 도시들,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미국의 주된 그 설교가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런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있었던 그 지역들, 전통적인 오래된 도시들, 그다음에 그 식민지들 이런 곳에다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다 이렇게 북돋우기 위한 관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먼저 그쪽에 있었던 그 인력과 자금이 모아 있는 대도시, 여기에 이제 이런 운동들을 위한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시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렇지 않은 곳까지 사람들과 물자와 또 자원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낼 만한 그런 어떤 그 요새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도시였던 것이고요. 더 중요했던 건 그 도시에 이제 돈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자원단체 후원자로 모아내느냐, 동원해내느냐가 이제 이런 운동의 성패가 이제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단체들이 아까 성경이라든가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주일학교라든가 각종 선교단체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에 관심을 먼저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오지로까지 보낼 것인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런 관심들이 막 일어나게 됐을 때, 아까도 그 1700년대, 1710년, 20년대에 이런 단체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이런 단체들은 아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곧 그 운동의 대상과 방향이 서부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1828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1828년이 뭐 하는 해냐? 이게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된 겁니다. 앤드류 잭슨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앤드류 잭슨이 그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과 달리 서민 출신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귀족이나 아니면은 명문가 집안, 그다음에 명문대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했는데. 앤드류 잭슨은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전쟁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공원을 세우면서 일약 스타가 돼서 그 입신양명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자수성가로 이제 정상에 오른 사람이고 그래서 서민적인 풍모가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나는 이 서부로 사람들을 보내는 서부 개척 시대를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동부에 있었던 그 인디안들이 살던 지역들을 인디안들이 백인들과 조약을 맺고 이제 그 평화를 누리면서 자치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지역의 백인들을 진주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거기엔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광물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서부로 이동을 시킵니다.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테네시라든가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그쪽 지역으로 계속 그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서 또 그 어간에 미국의 영토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토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데 그거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인물이 이제 앤드류 잭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 이후로 서부 개척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교인들도 특히 교회 교단들도 서부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그들의 삶이 동부에 한정돼 있었는데 끊임없이 오랫동안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토가 부족했고 그래서 서부로 이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서부 이주하는 길이 영국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다가 영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영국과 관계를 이제 단절을 하고 주도권을 장악을 하면서 드디어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나폴레옹과의 거래를 통해서 루이지애나 지방이, 나중에 이제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남부 지역, 나중에는 서부에 남아있던 지역까지 싸그리 정복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북미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가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 새로운 가능성의 그 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되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장하게 되고 식민지 그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서부가 커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의 각 교단들,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자원단체들도 서부를 주된 사역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서부로 사람들, 그 다음에 물자들을 보내는데 올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제국, 아까 자원 제국이라고, 자선 제국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제 꿈을 갖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가정에다, 모든 집마다 성경을 한 권씩 배치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다가 주일학교를 하나씩 설립하겠다. 모든 지역에 목사 한 명을 두겠다. 이런 꿈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성서 공예라든가 문서 선교회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문서와 성경을 찍어서 서부로 보내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침투해서 주일학교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들, 또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그 온 힘을 쏟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 이것이 뭐겠어요? 미국을 복음화시키는 열려진 서부를 기독교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에너지는 부흥운동,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 제도적 도구로, 제도로, 그 다음에 기관으로, 손과 발로서는 이 자원단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열심히 그 일들을 수행해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9세기 초반에 나왔던 자원단체는 미국 교회사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오늘 미국 교회를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